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감사의 계절 11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따뜻하고 평화롭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미중 정상이 어제 3시간 넘게 다양한 현안을 다뤘지만 뚜렷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은 경쟁이 충돌로 방향을 틀지 않도록 다양한 수준에서 관리하기로 한 것을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로 꼽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늦어도 주말까지 차기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지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롬 파월 현 의장과 레이엘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가 차기 의장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전염병 연구소장이 내년이면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이 아닌 토착병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겨울철로 다가오면서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확산 조짐이 보이자 각 주정부들이 부스터샷의 자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민 10명 가운데 7명은 최소 한 차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세에서 11세 사이 아동의 약 8%도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원톱으로 하는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조만간 1차 인선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연일 광폭 행보를 이어가며 지지율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제3지대 대선 후보들도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비판했고 안철수, 김동연 후보는 교육 공약을 내놨습니다.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 씨 관련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최종 예선 이라크와의 경기에서 3대0으로 승리하며 10회 연속 본선 진출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기업 실적 호조와 10월 소매 판매 지표 개선에 상승했습니다. 남가주적 오늘 밤에는 낮은 구름과 함께 안개 끼는 적 많겠습니다. LA의 오늘 밤 최저 기온 54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아시아나 항공 미주 취항 30주년,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리는 아시아나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11월 16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취임 후 처음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화상회담을 가졌습니다. 3시간 넘게 외교 안보는 물론이고 경제와 인권 등 다양한 현안을 다뤘는데 뚜렷한 결론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다만 회동 후 미국 측에서는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는데 어떤 형태로 협력하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첫 소식은 KBS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정부 출범 후 10개월 만에 처음 열린 미중 정상 간 화상회담은 휴식 시간을 빼고 3시간 14분가량 계속됐습니다. 양국 정상은 타이완과 관련해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고 신장과 티베트 등 중국 내 인권 현안은 물론 경제적 이해에서도 명확한 견해차를 드러냈습니다. 양국 정상은 다만 현 상황을 경쟁으로 규정하면서 충돌로 심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습니다.
It seems to me our responsibility as leaders of China and the United States is to ensure that the competition between our countries does not veer into conflict, whether intended or unintended. Just simple, straightforward competition. 中美应该相互尊重、和平共处、合作共赢。 백악관에선 당장 중국과 다양한 수준에서 관여를 모색하겠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전략적 안정을 위한 대화 필요성에 미중 정상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후속 조치를 예고한 겁니다. At multiple levels, an intensification of the engagement to ensure that there are guardrails around this competition so that it doesn't veer off into conflict. 설리번 보좌관은 그러면서 미중 정상 간에 논의됐던 국제사회 협력 사안 가운데 북한을 예로 꼽았습니다. 북한이 잇따른 미사일 시험 발사 등으로 교착 상태에 빠진 현 상황을 풀기 위해선 미중 간 조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The United States has indicated we're prepared to engage good faith in diplomacy if North Korea is prepared to do the same. So coordination around that issue is also very important. 일각에선 미국이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정부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백악관 반응은 신중했습니다. I don't have anything to add on that subject, but I can tell you that that was not part of their conversation. 이런 가운데 현지 시간 17일 한미일 외교 차관들이 이곳 워싱턴에서 만나 종전선언과 대중 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취재진들에게 어제 시 주석과 만난 것이 좋은 만남을 가졌다고 말하고 후속 조치를 할 것이 많으며 참모들이 여러 이슈에 대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시 주석에게 타이완 관계법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고 타이완과 단교를 하면서 타이완 관계법을 제정해 타이완에 방어 무기를 제공하고 중국의 침공 등 유사시 군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데니엘 오르테가 대통령과 로사리오 무리오 부통령 겸 영부인을 비롯한 니카라과 정권 인사들에 대해서 입국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니카라과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책이나 행동에 책임이 있는 자들의 입국을 금지하는 포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입국 금지 대상은 대통령과 부통령 부부, 군경찰과 사법부 고위직 등 정권 주요 관계자와 그 가족들입니다. 미주 최장수 현역 정상인 오르테가 대통령은 지난 7일 치러진 대선에서 4연임이자 통산 5선에 성공하면서 임기를 2027년까지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선거를 앞두고 국회를 통해서 야권 탄압의 근거가 될 법을 잇따라 마련한 뒤에 유력 대선 주자 7명을 비롯한 야권 인사 40명 가까이를 무더기로 수감했습니다. 전국 최악의 총기 참사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샌디욱 초등학교 총격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는 음모론을 전파했던 라디오 진행자가 결국 법원에서 철퇴를 맞았습니다. 코네티컷주 법원은 극유성의 음모론자인 알렉스 존스를 상대로 한 명예소송에서 존스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존스에 대해 음모론을 전파하면서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각종 상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 인포버스 운영으로 거둔 이익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존스는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존스를 고소한 원고들은 샌디욱 초등학교 총격 사건 피해자 10명의 가족입니다. 한편 존스의 변호인은 법원 판결에 대해서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존스는 법원 판결에 대해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존스는 샌디욱 초등학교 사건 이외에도 2020년 대선 조작설과 함께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도 각종 음모론을 퍼뜨리는 인사입니다. 남자친구였던 억만장자 제프리 앱스타인의 미성년자 성범죄를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는 길레인 맥스웰에 대한 재판이 체포 16개월 만에 본격화됐습니다. 뉴욕타임즈 등은 뉴욕 맨하탄 연방지법에서 맥스웰 재판을 위한 배심원단 선정이 시작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태생인 맥스웰은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으로 20여 명의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앱스타인의 전 여자친구입니다. 맥스웰은 미성년 여성들을 모집한 뒤에 앱스타인에게 소개하는 등 성범죄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앱스타인을 위해 재판에서 2차례 위증을 하는 등
총 6개 혐의로 지난 7월에 체포돼서 브루클린 연방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맥스웰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유죄가 확정될 경우에는 최대 35년의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연방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의 반기를 들고 맞서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모은 시카고 경찰 노조위원장이 경찰직 사퇴를 전격 선언하고 시카고시장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존 카탄자라 경찰 노조위원장은 오늘 시카고 경찰청 인사부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경찰 노조위원장으로 남아 정의에 역행하는 로리 라이트프 시장에 항거하겠다. 시카고를 올바른 방향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2023년 시장 선거에 나서겠다고 공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시카고 경찰위원회가 카탄자라 위원장의 경찰직 박탈 심의에 착수한 지 단 하루 만입니다. 글로벌 스포츠용품 브랜드인 나이키가 힙합 스타 트래비스 스콧과 협력해서 새로운 운동화를 출시하려 했지만 최근 스콧의 콘서트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를 고려해 계획을 전격 연기했습니다. 나이키는 성명에서 비극적 사건으로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을 존중해서 운동화 출시를 미룬다고 밝혔습니다. 나이키 한정판 스콧 운동화를 다음 달부터 판매할 예정이었지만 스콧 공연장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로 지금까지 10명이 숨지는 참사가 빚어짐에 따라서 출시 일정을 무기한 연기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타운과 로컬 소식입니다. 비영리 그룹 라이즈 투게더의 공동 창립자이자 마케팅 책임자인 크레이그 그레이가 내년 LA 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레이는 모든 사람들이 꿈을 이루어가는 LA시를 다시 한번 만들어가겠다면서 자신의 출마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한 LA시가 직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아닌 누가 해결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자신이 문제 해결의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레이가 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짐에 따라서 내년 시장 선거 후보는 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케빈 들레온 시의원에 대한 리콜 캠페인이 취소됐습니다. 이는 리콜 캠페인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폴라인 애킨스가 시 선거관리국에 지난주 금요일 리콜 캠페인 취소를 정식으로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애킨스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서 리콜을 함께 추진하던 그룹이 최근 캠페인에서 빠지겠다는 의견을 보내와 더 이상 캠페인을 추진할 수 없게 됐다며 취소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리콜 캠페인 취소가 들레온 시의원에 대한 리콜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면서 내년 1월 중으로 새로운 리콜 캠페인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교도관들에 의한 재소자 폭행 사고가 증가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발생한 교도관의 재소자 폭행 사고는 총 59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34%가 증가했습니다. 셰리프국은 2019년과 2021년의 재소자 수를 비교한 결과 올해 재소자 수가 2년 전보다 줄어든 것 역시 폭행 사고가 감소한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LA 지역의 물가 증가세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전국 평균보다는 낮게 나타났습니다.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LA와 롱비치 그리고 애나하임을 잇는 LA 광역권의 소비자 물가 증가세는 5.4%로 전국 평균에 비해서 0.8%포인트 낮게 버먼트 부지에 있는 상가 건물을 허물고 7층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하는 계획이 LA 시정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개발사가 공개한 조감도에 따르면 80개 아파트 유닛과 함께 1층은 1457 스퀘어피트 규모의 상가로 조성이 됩니다. 차량 70대를 위한 주차시설도 들어섭니다. 개발사는 LA시 대중교통 주거지 인센티브 규정에 따른 용적률 보너스와 함께 추가 유닛 증감 등의 보너스 혜택을 받는 대신에 전체 주거용 유닛의 10%인 8개 유닛을 저소득층에게 배정할 계획입니다. 미국 내 한국인 유학생 수가 10년 연속 감소하면서 4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국제교육연구원이 발표한 오픈도어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20-2021학년도에 미국 내 대학원 그리고 어학원 등에 재학 중인 한국인 유학생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가 줄어든 39,4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학부 재학생은 17,700명으로 지난해보다 24.2%가 줄었고
대학원생은 14,000명으로 6.4% 감소했습니다.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한 뒤에 취업 준비를 위한 OPT 신분은 6,670명으로 15.3%가 줄었습니다. 미국 내 유학생은 국적별로는 중국과 인도에 이어서 한국이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포틴,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에서 재융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홉이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공동 제공입니다. 이브닝 뉴스 1부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주민 10명 가운데 7명은 최소 한 차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타임즈 집계에 따르면 최소 한 차례 백신 접종을 마친 캘리포니아 주민은 전체 70%로 나타났습니다. 백신 접종 가능 연령대인 만 5세 이상으로 좁히면 이 수치는 75%로 올라갑니다. 또한 만 5세에서 11세 사이 아동 가운데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아동은 약 8%로 집계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주간 코로나19 확진자 평균이 전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지난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전주와 같은 인구 10만 명당 7.3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율은 2.8%입니다. 오늘 보고된 신규 확진자는 183명이며 사망자는 4명입니다. 병원 입원 환자는 210명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55명으로 1명이 줄었습니다. 11월 10일 현재 백신 접종을 완료한 오렌지 카운티 주민은 220만 명으로 일주일 전과 비교해서 약 10,000명이 증가했습니다. 제약회사 파이자가 95개 저소득 국가에 한해서 자사의 코로나19 치료 알약의 복제약 제조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국 FDA에 긴급 사용 승인도 신청을 했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파이자의 코로나19 치료 알약의 복제가 허용되는 곳은 95개 저소득 국가입니다. 파이자는 이를 위해 유엔이 지원하는 의료단체 국제의학특허풀 MPP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습니다. MPP가 해당 국가와 재계약하는 방식입니다. 파이자는 코로나19 비상사태 동안은 치료 알약에 대한 로열티를 받지 않는데 앞서 복제약을 허용한 머크앤컴퍼니의 계약과 거의 비슷합니다. 화이자가 복제약을 허용한 95개 나라는 전 세계 인구의 53%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It's relatively easy to administer, short course of treatment, and potentially doesn't have to be that expensive to produce, and doesn't require people to go to hospital. So very suitable for low and middle income countries. 화이자는 복제약 허용 방침을 발표한 직후 곧바로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긴급 사용 승인도 신청했습니다. 화이자는 자사의 코로나19 치료 알약이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입원과 사망 확률을 89%까지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95개 나라에 쿠바와 이라크 그리고 리비아 등 저소득 국가 다수가 빠져 있고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세계 최대 수준인 브라질 등이 제외된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경 없는 의사회는 결국 코로나19 사태 해결의 핵심은 백신 특허를 개방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Pfizer, Moderna, and other companies that are making these vaccines need to share that with other capable manufacturers around the world. There are other companies willing to make these vaccines to meet the vaccine needs of people in developing countries. 코로나19 치료 알약은 증상이 나타나고 며칠 안에는 복용을 해야 효과적인데 이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선 코로나19 검사 시스템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의료 시스템이 낙후되어 있는 곳에선 이것도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월리 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은 코로나19 대유행 사태의 완전한 해결 전까지는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아데예머 부장관은 오늘 CNBC와의 인터뷰에서 세계적 대유행을 완전히 해결하기 전까지는 우리 경제가 높은 물가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4.8%로 낮아진 실업률과 6%대의 경제 성장률을 미 경제에 대한 낙관적 전망의 이유로 제시하면서 대유행이 누그러지면서 물가도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우리의 투자 덕분에 미 경제가 더 성장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런 이유로 대통령의 경제 전략은 성공적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염병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러지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내년이면 전국에서 코로나19가 세계적인 대유행이 아닌 토착병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오늘 로이터가 개최한 온라인 행사에서 내년이면 전국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이 줄어들어 지금과 같은 대형 공중보건 위기가 아닌 토착병이 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토착병에 도달하려면 코로나19가 사회나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전염이 낮은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토착병이 돼도 사람들은 여전히 감염될 것이다. 또 병원에 입원할지도 모르지만 전염 수준이 낮아서 우리가 항상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하는 일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다만 토착병 단계에 도달했는지를 판별할 수 있는 하루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매직 넘버는 없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코로나19 재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어제 기준으로 전국의 최근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를 2주 전보다 14%가 증가한 84,863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14일에 86,297명 이후 약 한 달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전국에서는 지난 여름 코로나19의 4차 재확산세가 무섭게 번졌다가 하향세로 돌아선 뒤에 10월 하순부터는 3주 넘게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7만 명 선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13일부터는 하루 8만 명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다만 통상 확진자 추이를 뒤따르는 후행지표인 입원 환자는 2주 전보다 5%가 감소한 47,119명, 사망자는 14%가 줄어든 1,129명으로 여전히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재확산 조짐이 나타나면서 주정부들은 백신 부스터샷의 자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에사 허친스 알칸소 주지사는 어제 주 보건국에 모든 성인에 대해서 부스터샷을 맞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연방정부 보건당국은 파이자나 모더나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자, 18세 이상이면서 장기 요양시설에 살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등 고위험군에만 부스터샷을 맞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허친슨 주지사의 지시는 연방정부의 권고를 넘어 모든 18세 이상 성인이 부스터샷을 맞도록 범위를 넓히겠다는 것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강도 높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손꼽혀온 워싱턴 DC에서 마스크 실내 착용 의무화가 완화됩니다. 위럴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은 22일부터 마스크 의무 규정을 대대적으로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워싱턴 DC는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급격히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 여름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전면 의무화했습니다. 바우저 시장은 이와 관련해서 코로나19 백신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다면서 여전히 하루 평균 10만 명 가운데 10명 정도의 신규 확진이 발생하지만 백신 접종으로 입원율이 낮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법적으로 의무화했던 조치는 해제되고 사무실을 비롯해서 식당과 상점 등 대부분 공간에서 자율에 맡겨지게 됩니다. 상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요구할 수 있지만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과 일부 공공기관, 공립학교에서는 마스크를 여전히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의 적법성을 따질 소송을 오하이오주 제6연방항소법원이 병합 심리하게 됐습니다. CNN은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와 관련해서 전국의 12개 항소법원에 제기된 34건의 소송을 모두 병합해 심리할 법원으로 오하이오의 제6연방항소법원이 결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탁구공 추첨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 소송은 지난 4일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이 직원 100명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
내년 1월 4일까지 직원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뒤에 제기된 것입니다. 오늘 추첨은 여러 관할구에서 걸친 송사를 다루는 연방정부 법원 조직의 하나인 광역소송사법패널이 진행했습니다. 의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서 소송이 제기된 연방항소법원의 명칭을 탁구공에 쓴 뒤 이를 나무 추첨통에 놓고 사법패널이 직원이 그 가운데 하나를 뽑았습니다. 추첨에서 뽑힌 제6연방항소법원은 공화당 소속 대통령이 임명한 법관이 민주당 대통령이 임명한 법관의 2배에 달해서 보수적인 성향으로 평가가 됩니다. 다만 실제 소송은 법관 3명으로 구성된 합의재판부가 담당을 하는데 이들이 어떤 성향의 인사로 채워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한국 소식 이어집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한국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원톱으로 하는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조만간 1차 인선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 사무총장엔 후보 비서실장인 권성동 의원이 그리고 총괄본부장에는 권영세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입니다. 선거대책위원회 인선을 두고 이준석 대표와 갈등이 표출되기도 했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공식 일정은 없다고 공지했지만 이른 아침부터 당 안팎 인사를 잇따라 만났습니다. 경선 경쟁자였던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 만나선 원팀에 힘써달라고 요청하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에게는 공동선대위원장직을 제안했습니다. 이름이나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정말 대선을 위해서, 대선 승리를 위해서, 그래서 정말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어떤 역할이든 마다하지 않고. 현역 의원들과 가진 오찬 자리에서는 향후 대선 전국에서 중앙과 지역 민심을 잇는 연결고리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많은 의견을 듣고 있다면서 섣부른 추측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더 많은 분들 의견을 좀 들어야 되기 때문에 또 의견을 들으면 또 점점 나은 의견들이 오기 때문에 서두를 일은 아닌 것 같고. 앞서 윤 후보와 이 대표의 비공개 회동에서 인선을 둘러싼 교통정리가 어느 정도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대표가 임명했던 한기호 사무총장을 윤 후보 측근인 권성동 의원으로 교체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정책과 조직, 직능 홍보 등 4개 분야 총괄본부장 자리에는 사선 중진 권영세 의원을 중심으로 이 대표가 추천한 김도읍, 추경호, 윤상현 의원 등이 물망에 올랐습니다. 윤 후보와 이 대표는 한 차례 더 만나 최종 조율을 거친 뒤 1차 인선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진용이 짜이면 윤 후보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직접 만나 총사령관인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추대한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김종인 전 위원장이 선대위 인선부터 권한 문제를 놓고 쓴소리를 내왔던 만큼 조만간 발표될 1차 인선이 최종 수락의 가늠자 역할을 할 거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청년 민심에 구애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번에는 청년 기호 활동가들과 만났습니다. 연일 광폭 행보로 지지율 반등을 노리고는 있지만 정작 선거 대책이 안팎에서는 이런저런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YTN입니다. 가상자산, 청년주택, 주식, 게임에 이어 이번에는 기후입니다. 1.1 청년 행보를 이어가는 이재명 후보가 젊은 기후 활동가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이 기후 문제를 헌법에 넣는 거예요. 국민들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규칙을 어기면서 주장을 알릴 수 있다는 다소 논란이 될 법한 발언도 나왔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합의된 룰을 일부 어겨가면서 이 주장을 세상에 알리는 것조차도 더 큰 효율성이 있을 수 있죠. 응원합니다. 저는 그런 식의 삶을 응원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이재명 후보가 청년 표심 잡기에 나서는 동시에 민주당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향해 파상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대변인과 원내 부대표단이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과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정조준했습니다.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던 탐욕의 화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후보는 정책에, 당은 상대 후보 견제에 힘을 쏟겠다는 전략인데 당 내부적으로는 선거대책위원회를 두고 잡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팀이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선대위를 꾸렸지만 전략과 메시지를 끌어나갈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국회의원 중심의 선대위를 더 다양하게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은 물론 핵심 실무 그룹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민주당 선대위가 출범한 지 보름이 지났지만 규모에 비해 실속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쏟아지면서 어떤 식으로든 선대위 개편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지지율, 정체 상황 등과 관련해서 긴급 전략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전략기획본부 관계자는 이번 주 이 후보에게 긴급 전략 보고서를 전달할 예정이라며 통상적인 보고서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후보가 강한 추진 의지를 보이는 전국민 방역지원금과 성별 편가르기 논란이 나왔던 20대 젠더 관련 발언 같은 구체적 현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대 양당 대결 구도 속에서 존재감을 키우려는 제3지대 후보들의 행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일방통행식이라며 작심 비판을 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그리고 새로운 물결의 김동연 후보는 수능을 앞두고 교육 공약을 내놨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다른 야권 후보 3명보다 문 대통령 축하난을 하루 늦게 받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 심 후보는 찾아온 이철희 정무수석에게 뼈있는 농담을 던지며 민주당과 다른 후보들을 싸잡아 꼬집었습니다. 메이드인 민주당 후보들 아니시냐. 아예 뿌리가 다른 찐 야당 대통령 후보는 저런 사람 아니냐. 메이드인은 아니라 메이드 바입니다. 이어 가뜩이나 예산 전국이 골치 아픈데 여당 후보가 당정 조율도 하지 않고 밀어붙인다면서 이재명 후보의 행보를 일방통행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는 수능 시험을 앞두고 나란히 교육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안 후보는 메타버스 가상 공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학 입시에서 부모 찬스 논란을 빚은 수시 모집을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연 2회 수능과 내신 중심의 정시 전형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제2의 조국 자녀는 존재할 수 없을 겁니다. 김 후보 역시 지금 교육은 부모의 지위와 부를 세습하는 통로로 전락했다고 비판하면서 수능 연 2회 실시와 학생부 종합전형 폐지 등을 교육개혁 골자로 제시했습니다. 능력주의의 외피를 쓴 세습주의를 깨겠습니다. 수저 색깔로 인생이 결정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가 커서 부동층이 여느 선거 때보다 많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제3지대 후보들이 얼마나 차별화된 모습으로 표심을 가져갈지 관심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회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 씨 관련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KBS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이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권 회장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권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권 회장은 회사 주가가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 2009년 말부터 3년간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2009년 1월 9,000원이던 도이치모터스 주가는 그해 말 1,800원대까지 떨어졌는데 1년여 만에 다시 8,3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검찰은 권 회장이 호재성 내부 정보를 흘려 주식 매매를 유도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로 허위 매수 주문을 내는 수법 등으로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권 회장은 이 과정에서 전문 주가 조작 세력과 공모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모 투자회사 대표 등 3명을 이미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권 회장의 신병까지 확보한 검찰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관련 의혹으로도 수사를 확대할 전망입니다. 김 씨는 주가 조작에 쓰인 자금을 댔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김 씨로부터 10억 원을 건네받고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이모 씨도 지난주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권 회장과 이 씨를 상대로 김건희 씨 연루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김 씨에 대한 조사 여부와 방법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최종권 외교부 1차관과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워싱턴에서 만나서 한미동맹과 한미 문제, 지역과 글로벌 현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외교부는 두 차관이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 방안을 놓고 각급에서 소통과 공조가 빈틈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견인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한미 차관은 또 한미일 세 나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내일 열릴 제9차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에서도 건설적인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국무부도 보도자료를 내고 최 차관과 셔먼 부장관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약속과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경제 소식이 이어집니다. 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기업 실적 호재와 10월 소매 판매 지표 개선에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어제보다 54.77포인트가 상승한 36,142.22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18.10포인트가 상승한 4,700.90, 나스닥 지수는 120.01포인트 오른 15,973.8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9월 기업 재고가 월가의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상무부는 오늘 지난 9월 기업 재고가 전월 대비 0.7% 증가한 2조 1,018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는 0.6%였습니다. 9월 기업 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로는 7.5%가 증가했습니다. 9월 제조업 재고는 전월 대비 0.8% 증가했고 소매 재고는 0.2%가 감소했습니다. 9월의 판매는 전월 대비 0.9% 증가한 1조 6,967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로는 15.5%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10월 산업 생산이 예상치를 크게 웃돈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오늘 10월 산업 생산이 계절 조정 기준 전월보다 1.6%가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인 0.8% 증가를 크게 넘어선 것입니다. 9월의 산업 생산은 기존 1.3% 감소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10월 산업 생산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로는 5.1%가 높았습니다. 이는 2019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11월 주택 건축업체들의 신뢰도가 전월보다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에 따르면 전mit주택건설협회는 10월 주택시장지수가 83으로 전달에 80보다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지수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인 80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지수는 지난 8월 75로 지난해 7월 이후 최저 수준을 나타냈고 지난해 11월에는 90을 기록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공급 측면의 압력이 계속되고는 있지만 11월 주택 건설 시장이 견조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mit주택건설협회는 건축자재와 국가 공급망에 대한 잘 알려진 우려 외에도 노동력과 건물 부지 확보 역시 주택 공급의 핵심 제약 요인이라며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의 가용성이 수십 년 만에 최저 수준이며 건설업계는 현재 33만 개의 채용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공식 매출 실적이 단 한 푼도 없는 전기차 스타트업인 리비안이 상장 이후 닷 5거래일간 주가가 급등하면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3위 자동차 기업에 올랐습니다. 리비안은 뉴욕 증시에서 시총 1,4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유럽 최대 자동차 기업인 복스바겐의 시장 가치를 추월했습니다. 리비안의 주가는 어제보다 15.26%가 급등한 172달러 1센트에 장을 마쳤고 시총은 1,467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전기차 업체를 합쳐서 글로벌 자동차 기업 가운데 시총 1위는 테슬라 그리고 2위는 도요타입니다. 리비안의 시총 3위를 내준 독일 기업 복스바겐은 연간 1,000만 대를 생산하는 글로벌 자동차 업계로 시장 가치는 1,390억 달러입니다. 2009년에 설립된 신생기업인 리비안은 현재까지 전기차 배송 실적이 150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리비아는 지난주 상장 직후에 자동차 기업인 포드, GM 시총을 뛰어넘었고 복스바겐마저 제쳤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늦어도 주말까지는 세계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는 연방준비제도 차기 의장을 지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뉴햄프셔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 관련 질문에 4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하길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현직인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임기는 내년 2월에 종료가 됩니다. 현재 외신에 언급되는 차기 의장 후보는 파월 의장과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시기인 2018년에 취임해서 첫 임기를 보내고 있는 파월 의장은 연준 의장이 연임한 전례가 매우 많다는 데다 전염병 대유행이라는 경제적 위기 국면에서 금융정책을 무난히 이끌었다는 평가에 따라서 1순위 후보로 꼽힙니다.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에서도 파월 의장을 지지하는 기류가 강해서 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이란 예상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브레이너드 이사는 파월 의장에 비해서 금융정책에서 진보적 색채가 강한 인사로 통합니다. 빌 클린턴,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백악관의 고위직을 지낸 경제학자로 오바마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2014년에 연준 이사가 됐습니다. 브레이너드 이사는 진보적 성향 탓에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될 경우 여야 의석수가 50대 의석으로 50으로 양분된 상원 청문회 통과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석탄 가격이 12년 내 최고치로 급등해서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펜실베니아주 센트럴 에팔레치아 석탄 시장의 현물 가격이 1톤에 $89 75센트로 지난주보다 $10 이상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2009년 미국의 석탄 수출이 급증해서 내수시장 가격이 급등한 이후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뒤이은 석탄 가격 상승은 국민들의 올겨울 난방비 지출이 늘어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스포츠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월드컵 최종 예선에 나선 한국 축구대표팀이 이라크를 3대 0으로 꺾고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됐습니다. 한국팀의 주장인 손흥민 선수는 A매치의 데뷔골을 터뜨린 경기장에서 A매치 30번째 골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대표팀은 이라크의 밀집 수비를 뚫기 위해 초반부터 공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손흥민과 조규성은 기회가 날 때마다 슈팅을 날렸고 황희찬은 특유의 저돌적인 돌파로 이라크 수비진을 괴롭혔습니다. 공세를 이어간 대표팀은 전반 33분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이용의 한 박자 빠른 크로스가 김진수 맞고 흘렀고 골문 앞에 있던 이재성이 침착하게 골로 연결했습니다. 최근 자신에 대한 비난 여론을 잠재운 이재성의 시원한 선제골이었습니다. 후반에도 대표팀의 공격은 계속됐습니다. 후반 22분 조규성이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키커로 나선 주장 손흥민이 깔끔하게 득점으로 연결했습니다. 손흥민은 10년 전 자신의 A매치 데뷔골을 넣은 경기장에서 A매치 30번째 골을 완성하는 기쁨도 누렸습니다. 후반 34분 정우영의 A매치 데뷔골까지 터진 대표팀은 이라크를 3대 0으로 완파했습니다. Today we did a fantastic job and a great performance. I think everybody, including players who played, including who didn't play, and was supporting amazingly. So I think I'm so happy. I'm proud to be part of this team. 최종 예선 4경기를 남겨둔 가운데 승점 14점을 기록한 대표팀은 3위 아랍에미리트와 승점 차를 8점까지 벌리며 본선 진출에 한층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준입니다. 야구 소식 종합합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호세 베리오스와 구단 역사상 투수 최고 총액인 7년 1억 3,100만 달러의 연장 계약을 할 전망입니다. MLB.com과 ESPN은 토론토와 베리오스가 7년 1억 3,100만 달러의 연장 계약에 합의했다. 토론토는 믿음직한 젊은 선발의 잔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며 아직 구단은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신체 검사 등 남은 절차를 마치면 베리오스는 토론토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총액 기준 1억 달러 이상의 계약을 한 투수가 됩니다. ESPN이 소식통을 인용해서 노아 신더가드가 LA 엔젤스와 1년간 2,100만 달러의 도장을 찍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엔젤스는 오따니 쇼웨이 그리고 마이크 트라웃을 보유하고 또 올해 아메리칸 서부리그 지구 4위에 그치면서 포스트 시즌 질주에는 실패했습니다.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 뱅크 제공 날씨입니다. 남가주작 오늘 밤에는 낮은 구름과 함께 안개 끼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이런 날씨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낮부터는 맑겠습니다. LA 지역의 오늘 밤 최저 기온은 54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71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전국 주요 도시 날씨입니다. 샌프란시스코 대체로 구름 낀 날씨 보이겠습니다. 오늘 밤 최저 47도, 내일 낮 최고 63도. 시애틀은 밤에 약간의 비올 확률이 있습니다. 밤 최저 33도, 내일 낮 최고 48도. 시카고는 오늘 밤과 내일에 걸쳐 비 내리겠습니다. 밤 최저 48도, 낮 최고 58도. 뉴욕은 구름 낀 날씨 보이겠습니다. 오늘 밤 최저 37도, 낮 최고 57도. 호놀룰루 곳에 따라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오늘 밤 최저 기온 72도, 내일 낮 최고 83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섭씨 12도로 예상됩니다. 날씨는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주는 CBB 뱅크 제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견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포틴,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홉이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6시에는 이브닝 뉴스 2부가 방송됩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